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조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이 늦어지는 것에 경노하시어 미 제국주의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잔슨빌 부대찌개를 분노의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부대찌개 하면 소시지, 소시지 하면 잔슨빌, 잔슨빌 부대찌개에는 크고 아름다운 소시지에 씹으면 주르륵 배어나오는 베다치즈가 가득해 지금까지 맛본 그 어떤 부대찌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맛을 선보일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미 제국주의에 또 한 번 경노하시었다. 정말 맛있는 소시지로 만든 잔슨빌 오리지널 부대찌개와 올드 부대찌개를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먼저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남북 하나의 경제 공동체 이룰 때 진정한 광복. 경향신문 역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더블 쿼터 달고 남북 경제 공동체 이루어야 진정한 광복. 세계일보 역시 더블 쿼터 달아서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이 진정한 광복. 한겨레 문 대통령 동북아 6개 나라와 미국 철도 공동체 만들자. 중앙일보 또한 더블 쿼터 달아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촉진의 동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광복 73주년 겸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이 어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몽골 이렇게 동북아 6개 나라와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처음 제안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들어보시죠.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국제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병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일대의 상전 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광복절 경축사 삐딱하게 보는 신문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경제협력 페달 밟는 한국, 과속 우려하는 미국, 이런 제목입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구상을 내놓자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이 광복절 경축사 직전 종전선언에 대해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축사 직전에 한 말인데 어째서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남북 경협 구상을 담은 경축사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참 이상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제목부터가 악의적입니다. 미군 떠난 용산에서 대통령 신자주 선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보수 독자층을 우려시키기 위한 조선일보의 의도가 가득하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경축사를 두고 조선일보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함께 고려하되 적극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한미동맹 일변도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신자주 노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의 해석이었군요. 네, 조선일보 니들의 해석.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세계 최대 중국 IT 상가에서 사라지는 한국 간판, 이런 제목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중국 선전의 화창베이 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짝퉁의 천국으로 불렸던 곳인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배출하는 혁신 공간이자 정보통신 기술의 트렌드를 미리 엿보는 메카가 됐다라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용팔이로 득실됐던 과거 용산 같았던 때에는 한국 간판이 많았는데 지금 IT의 메카가 된 이후에는 한국 간판이 없다, 이런 말입니까?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았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입니다. 조선과 미국이 약 40일 만에 지난 주말 판문점 실무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진행된다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9월 유엔 총회에서 뉴욕에서 있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SNS에다가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조선과의 비공개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및 생산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2차 조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카드를 들고 방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이다.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 운동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 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의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판결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피해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여야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해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협박이 없이 사람을 강간했을 경우 참 처벌하기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금 법으로는 위기역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불합리한 점을 빨리 개정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며 바른미래당은 형법 297조 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이 된다면 앞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서를 쓰든 녹음을 해서 확약을 받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성폭력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입장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부산고등법원 문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일명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문모 전 판사는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재판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검찰은 문모 전 판사 외에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직 판사인데도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직 판사도 포함됐군요. 하여간 판사가 연루되니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문모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모 전 판사와 정모 씨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모 씨의 재판과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어주고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기환과 거래하려 했다. 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김경수 지사가 묵인하는 형태로 관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해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5일,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났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기각될 것이 확실하지만 글쎄요, 요즘 법원 과연 기각할지 걱정됩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이명박 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씨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약 22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팔성 비망록을 보면 내가 준 30억, 파렴치한 인간들, 침 뱉고 싶다,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팔성 비망록은 이명박 씨가 금품을 받는 통로로 MB 부인 김윤옥 씨 그리고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은 대선 전에는 선거 자금으로, 대선 후에는 우리 금융지주 회장을 연임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씨의 변호인은 비망록이 사후 협박용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망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지난달 31일엔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 별도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사용자 단체의 최저임금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장관들은 재심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전례가 없고 잘 관리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요. 네, 김동연 부총리 이미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용자 단체 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정부의 정치적 이득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쩜 김동연 부총리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맞다면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국무위원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하자면서 회의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회의가 있고 사흘이 흐른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 운동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태풍 예보 그리고 실제 태풍의 진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태풍 진로에 대한 예보 오차는 4일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틀 전부터는 일본이 가장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태풍 진로에 관해서는 4일 전 대한민국 자료가 가장 신빙성이 있고 이틀 전부터는 일본 자료가 신빙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태풍 예보는 48시간부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기상청이 상륙 이틀 전까지 태풍의 진로가 계속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또한 세 개 나라의 예측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보 목적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일본은 워낙 태풍의 피해가 잦고 크다 보니 위험 반경을 넓게 잡아서 정확도가 떨어져 보이는데요. 반면 미국은 군사 이동을 목적으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있지만 예보의 일관성은 떨어집니다. 재밌는 기사네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모두 4번이죠. 이 순두부 식당 검색은 첫 번째 간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최초의 성관계가 이뤄진 다음 날에, 그러니까 날짜로는 7월 30일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막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15일, 그러니까 세 번째 성관계 후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24일, 안전지사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내용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이런 문자를 지인에게 보냅니다. 안전지사가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것만 믿고 내가 가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김지은 씨는 재판에서 졌을까? 한마디로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 어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온 백성문, 김태현, 양지열 변호사. 땅을 보고 고개를 숙인 채 뭐 하지 마세요 정도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예.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거 사건의 진실은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씨 두 사람만 알아요. 신과 세 사람만 알겠죠. 판결이란 건 나와 있는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현행법을 통해서 그거를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현행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판결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 진실에 맞지 않다라고 글쎄 좀 법원을 좀 비난하는 건 저는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위력에 관한 가늠이 유죄가 나오려면 단순히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구체적인 위력이 있고 하나 더 플러스 성행위를 한 것과 그 위력을 행사한 것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저 성행위가 4번인가요? 4번이라고 하면 장소 시간이 다르니까 각각의 성행위에 대해서 이게 다 입증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러시아, 강남호텔, 마포비스인가요? 그 4개의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 어떤 위력이 있고 어떻게 행사했고 그것 때문에 왜 항고할 수 없어서 성행위 했는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한 결과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입증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많은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 단어 하나가 좀 떠올라요. 단어요. 김지은 씨 입장문에서도 재판장에서 정조라는 말이 나오는 수가 이게 결론이 잘못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재판장에서 실제로 이 정조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선고문을 보면 왜 정조라는 말이 나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정조라는 관념을 들어서 여성이 굉장히 피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은 지켜줘야 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도 이 사람은 지켜줘야 된다는 뜻으로 정조라는 개념을 썼는데 지금은 여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 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이.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지인에게 내가 큰 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찌할 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상담소 같은 것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런 성범죄가 벌어지면 보통 여성들이 그런 데를 찾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거 4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그런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백 변호사가 설명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러시아 단원 이후에 뭐 순두부집을 검색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서 그 다음날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내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반대 행동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상적인 심리 현상 때문에 지금 백 변호사 설명한 행동을 한 건지도 재판부에서는 따져봤는데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맺는 피해자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위력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단순한 지위 관계만 가지고도 위력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정황 증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알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혹여라도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엔 녹음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증거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사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 그냥 위력에 의해서 성범죄 대상이 됐습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그 상대방을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거를 조금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게 뭐 당일날 뭐 사실 뭐 경찰 가서 고소해라 뭐 이건 사실은 조금 뭐 무리일 수도 있어요. 피해 여성들한테. 그 성관계 후에. 뭐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건 본인이 꺼릴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이제 메신저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근거를 남기는 거죠. 저한테 요즘 왜 그러셨냐. 예를 들어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약간 항의하는 그런 것들. 그럼 이제 그 남자가 거기서 뭐라고 답변, 미안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좀 확보를 해놓으셔가지고 캡처를 해놓으신다지 해서 만일의 사태에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강하게 거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뭐 힘들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방어박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라든지 꼭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항의하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이 법을 만들면 이건 답일까?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반드시 동의해야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무슨 인터넷에서 반은 농담조로 성관계 합의서 같은 거 작성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심지어 그 동의하냐고 녹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아까 명시적 동의법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동의고 어디까지가 거부인지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는 거지. 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금 우리 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침해하고 있다라는 여성단 주장은 저는 그 부분을 좀 어폐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대 남성 만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 실손 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 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광복절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네. 미국에게도 성의 있는 북미 대화 요구하고 말이죠. 동북아시아 균형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더 니고시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팟캐스트 진행자가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도올 선생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진짜 남북관계를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분단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분단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선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80년대, 90년대 특히나 운동 진영에서 통일 이외에 다른 운동들은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류의 그런 과도한 주장들은 좀 배척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한국에 살면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고 할 때 해외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 자체가 되게 사실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야 해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지를 건너서 국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용민 PD님도 저도 그렇고 육로를 통해서
대륙으로 뻗어나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탔어야 했기 때문에 재외 국민이란 말 대신 해외 동포란 말을 자연스럽게 쓴 거죠. 이 말은 원래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사면이 바다라서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사실 국외로 갈 수 있었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도에서도 동강난 허리 아래쪽이다 보니까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이 상상력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으로 길을 뚫고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몽골로 시작해서 유럽까지 뻗쳐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면 전 이건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남북관계가 잘 풀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 누구도 부인 안 할 텐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권 초반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밀려드는 일들 때문에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고요.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대북 송금 이런 문제들이 같이 얽어져 있어서 진전 쉽게 못 이뤘고 정상회담도 전부 다 임기 말에 이루어졌었던 것에 비해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정광석화처럼 사실은 해치운 것이거든요. 준비를 다 해두고 있었고 어쨌거나 중재자의 입장에서 전 뭐 이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중재자가 없었으면 외신에 따르면 더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관계가 이렇게 잘 이어져 나갔을까. 문 대통령 없는 북미 대화는 상상도 못해요, 사실. 그 뭐 지금에 와서는 뭐 김정은이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나 됐으니까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못했을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보태서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중간에 중재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뭐 운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천운이고 구군이라는 점을 누가 지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때였는데 과연 박근혜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근혜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김정은과 만나게 할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양자 사이에서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능한 리더십과 참모들이 박근혜 때 과연 존재했을까요? 저는 뭐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것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평창올림픽의 개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그렇죠. 그랬으면 북에서 사절단이 내려와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해답이 모두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당이 무조건 여기에 복속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만큼은 특히나 지금까지 진전되었던 과정을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다가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언급했다는 겁니다.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라는 강조를 했다는 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서를 아주 제대로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통일이나 남북 교류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을 또 퍼주자는 거냐, 뭐 이렇게 돼서 북이 또 인민군이 강해지면 북핵 개발을 또 할 텐데 뭐 이런 고장난 레코드를 또 틀어댈 테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중도에 있는 30%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35에서 40%의 국민이 있고요. 거기에 30%의 중도층을 싹 우리 쪽으로 땡겨오면 자유한국당 등이 한 30% 정도 앉게 되죠. 저 뭐
21세기의 국론 통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는 북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북이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제로 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중도의 사람들은 그럼 너는 어떻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건데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15번에 걸친 경제에 대한 발언. 그래서 오늘 뭐 얘기를 보면 이제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먼저 이루고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룬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자. 이거 사실은 되게 쉬운 얘기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국가 수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뭐 1국가 2체제로 할 것이냐 연방제로 할 것이냐 뭐 국가연합을 할 것이냐 등의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북한에 대한 포주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북한의 경제 자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작업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고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이루자라는 계획에 대한 발표는 전 되게 훌륭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동북아 6개국을 같이 합쳐서 미국이랑 함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협력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이게 단순히 관광객들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부동항이 없는 즉 얼지 않는 항구가 잘 없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류기지로서 남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열차가 직접 닿아 있는 인천부터 시작해서 군산, 목포, 부산 등 각 지역에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내륙을 통해서 열차를 통해서 러시아를 지나서 한국까지 일본을 거쳐가는 관문으로서의 한국이 또 자리 잡게 된다는 점. 전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사실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다와 육지를 잇는 중간 허브로서의 기능. 지금 뭐 인천공항이 그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키워가는 점.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 교류가 일어나고 뭐 김영민 PD님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나 어디 다니면서 외국 사람 보는 건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전혀 없었고 진짜 지나가다 한 사람 보면 깜짝 놀랄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때에 비해서 많아졌지만 아직도 뭐 아시안 별도로 보고 또 백인들 따로 보고 이런 인종차별 의식이 아직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인 국가보다는 개방적인 국가, 뭔가 좀 교류를 많이 해보는 그런 국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당연히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10살, 11살 때 서울역에서 기차 타면 기껏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부산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자라난 아이들은 서울역에 가서 평양을 갈지 러시아를 갈지 파리를 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이것이 주는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간의 교류 또 이 동북아 철도와 관련된 이런 구상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과정의 가장 큰 전제는 역시나 한반도 비핵화겠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뤄서 군사적 상황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평화 정착이 된다면 전 그 다음에 북한이 내놓을 카드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 역시 우리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30년간 남북 경제 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170조 원으로 자신 있게 전망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노다지. 여기서 이 노다지는 절대 북한을 착취하거나
혹은 북한에 퍼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은 지금 전화선, 구리선조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다 언제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하지만 아예 인프라가 없으면 맨바닥에 설치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 북은 뭐 스마트 시티 형태로 해서 주요 거점 지역을 잡고 그 지역을 광 케이블을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케이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주유소를 만드는 대신 전기 자동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도로를 놔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주고 수소차를 북한에 수출하는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남한처럼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 휘발유 위주의 자동차 문화를 수소나 전기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예 없는 북한 같은 경우 뭐 북한 진짜 아예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자동차만 해도 판로가 막혔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북한의 수소 충전 시설 다 깔아주고 북에 차를 파는 현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이런 상상력들이 더 많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수가 촉진되고 국방비가 절감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하나의 어떤 로또처럼 한 방만 맞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고 이거 망하면 다 망하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북 간의 평화정착과 통일로 가는 길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꿈속에나 있었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러시아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알래스카가 해저든 해상이든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자동차 몰고 미주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 예전에 이미 우리 한참 선조들이 그렇게 건너가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예전에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이 종족도 다 아시아에서 건너갔다는 것을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차가 뻗어 나가서 결국은 미 대륙까지 우리가 걸어서 가든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전 대륙으로 우리가 발을 뻗어 갈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지는 자체가 전 우리 이 민족에게 아주 큰 꿈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당장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인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상이 커야 많은 것들이 실현이 됩니다. 상상이 규모가 작으면 또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까지 꾸면서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이념으로 체제로 해서 가는 길이 제약되는 그런 세상이 갇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뭔가 돼가는 분위기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북미 사이에 이제 서로 바터를 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고 미국은 또 종전선언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말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가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때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면은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남북 관계 잘하면 모든 걸 다 잘하게 돼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예,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얼마 전에 이 현덕수 YTN 보도국장 내정자가 내부 구성원들의 임명 동의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예. 아주 여유 있게 통과했는데 그 소식만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투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보도국 구성원 364명 가운데 346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26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95.05% 그리고 찬성률이 77.75%,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 YTN 내부 통합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현덕수 내정자가 밝힌 대로 이제 좀 평론이 아닌 팩트 중심의 YTN이 성립이 잘 돼서 그동안 망가졌던 YTN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서롭다는 표현을 썼어요. 노종면 기자가. 네. 77.7%. 행운의 숫자 네. 7이라고 하죠. 네. 아주 뭐 높은 찬성률인데. 66.6%였으면 어땠을까요? 예. 뭔가 기독교를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숫자가 아니었을까. 겁니다. 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높은 77.7. 네, 그렇습니다. 뭐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때 뭐 거의 사실상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걱정을 좀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높은 투표율에 또 높은 찬성률을 기록을 해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 소식은 또 그렇게 전하셨고.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현덕수 보도국장이 이 평론가 가십 중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마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북한과 관련된 종편의 방송 행태를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죠. 뭐 그거야 당연한데 문제는 이를 대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편의 북한 보도는 늘 문제로 지적이 되어 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십성이고 또 자칫하면은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민언련에서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송 프로그램별로 방송 시간 대비 북한 관련 가십성 보도 시간을 비교한 통계를 뽑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보니까 좀 재밌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보니까 이 방송이 지난 한 달간 총 1976분을 방송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무려 234분, 그러니까 한 11.8% 정도가 북한 관련 가십성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총 1879분 중 78분, 그리고 채널A의 뉴스톱 10, 여기에서는 2201분 중 200분이 북한 관련 가십 보도에 매달려 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뭐 남북 관계도 중요한데 뭐 이 정도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또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이 북한 관련 가십 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북미 회담, 뭐 한반도 안보 관련 상황, 남북 교류, 대북 제재, 뭐 심지어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도 싹 빼고 이건 정말 너무 가십이다라고 한 것만 뽑은 겁니다. 예. 한마디로 쓸데없는 보도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보도에 지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한 11.8% 정도를 이런 쓸데없는 방송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건데 그럼 대체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보면 7월 3일자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애민인가 쇼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을 시찰을 했는데 바지에 흙먼지가 묻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지에 흙먼지가 묻었다는 주제로 평론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론의 대상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장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온 장면은 충분히 편집이 된 뒤에 나간 장면인 만큼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장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공장에서 의자를 제공해 줬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흙바닥에 앉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정은이 뭐 땅바닥에 앉든 뭐 시차를 오리걸음으로 하든 그게 지금 남북 관계하고 북한의 실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의아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뭘 이런 얘기까지 하나 좀 말려야 되는 사회자가 이 사회자가 윤정호 앵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서 펜도 김여정이 갖다 준 거 쓸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했는데 저걸 보니까 이상하네요. 뭐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엉덩이에 흙 묻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7월 9일자를 보면요. 북부의 상징이라는 대담 주제가 나옵니다. 북부의 상징? 네네. 예. 부의 상징. 이걸 보면 또 황당한데요. TV조선은 북한에서는 생수가 일종의 부의 상징이다 뭐 이러면서 김정은이 먹는다는 신덕 생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보면서 이 윤정호 앵커가 신덕 샘물은 김정은도 마시고 북한의 대표적인 생수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게 뭐 원래 평안남도 용강군에 있는 신덕산에서 나오는 샘물인데 뭐 만수무강 연구소 막 이런 데서 막 좋은 물을 찾아다니다가 골짜기에서 물을 길어와서 김일성 주석에게 줬는데 김일성 주석이 물을 마시고 에비앙보다 좋구나 뭐 이러면서 이거를 생수로 팔아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들으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북한 상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특정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악의적인 내용도 이 시사 토크쇼에 나옵니다. 역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를 보면요. 7월 27일자 방송에 메가더 동상 화형식이란 제목으로 진행한 대담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모 씨를 포함한 3명이 이 인천 중구의 자유공원에서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정 목사란 분일 거예요. 네네. 통일운동 많이 하신 분. 그런데 TV조선에서 이를 전하면서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은 적화 통일에 찬동한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메가더가 뭐 남북의 이런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라고 비판하는 것과 적화 통일을 찬성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예. 마치 이제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화 통일에 찬성한다 이러면서 북한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TV조선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TV조선의 저런 프로도 보지 않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언론에서 김재동 씨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두고 좀 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자 한국일보를 보면요. 김재동 시사 프로 내달 첫선 시사 예능화 다시 도마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당 성향이 두드러지는 방송인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되냐는 우려도 KBS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연성화되면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제기능을 이룰 수도 있다. 편파성에 관한 우려는 현실이 되기도 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건 그 여당 성향의 방송인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한다면 그러면 여당 성향을 나타내는 언론인이 기사를 쓰면 됩니까? 라는 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의제의 형성 기능을 연성화가 전혀 안 된 언론들이 지금까지 해왔는지 또 편파성에 대한 우려는 지금 언론에 없는지 또 그 부분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 문제가 됐던 저 TV조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TV조선의 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정통 저널리스트라는 건데 이 정통 저널리스트가 진행하는 저런 프로그램이 지금 사회의제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편파성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좀 잘못 짚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저런 문제들은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감히 시사를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또 시사가 예능화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좀 그런 비판을 하려면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고로 또 김재동 씨가 또 어딜 봐서 여당 성향이 두드러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수사도 반대했어요, 끝까지. 네, 뭐 자유한국당 성향에서 봤을 때는 뭐 사회의 진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두 여당 성향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좀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종편들이 알아야 합니다. 왜 주 시청층이 다 유튜브로 돌아섰는지 개 뼈다귀 같은 그런 방송을 하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로 찾아간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뭐 문재인 금괴설 이런 건 아야지 무슨 개뼈다귀 같은 그런 허접한 이슈 갖고 훅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이런 거 갖고 방송이나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여기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자기들의 우군이 집권했을 때 그때 언론을 어떻게 여겼어요? 장악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와가지고 언론의 자격, 언론인의 자질 이런 거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편파성이 아니라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의사설정 기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아직도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V조선도 속히 문재인 금괴 보유설 방송을 해서 문 닫기 바랍니다. 예. 네. 9시 뉴스 방송을 주옥수 씨가 주옥수 앵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일전에 제가 유시스 경기 남부본부가 지방선거에 앞서서 남경필 당시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걸 유시스 중앙에서 킬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유시스는 해당 기사가 편파 보도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사실 그 뒷배경을 보면 이게 유시스가 경기남부본부의 기사만 킬을 시킨 게 아니라 아예 경기남부본부 전체를 킬을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 네, 라고 또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시스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는 본부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중앙은 중앙대로 별도 법인이고 또 지역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따로 회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고 기사 집배송 시스템만 이제 유시스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다른 회사지만 기사를 올리면 그게 이제 유시스 인터넷 지면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그룹이 유시스를 인수를 했을 때 중앙만 인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본부 컨트롤에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래서 경기 남부 본부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본부들을 계속 이제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흡수를 하고 있었다. 좀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분쟁이 계속됐는데요. 지난 6월 26일에 유시스 본사가 경기 남부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른바 이제 그 경기 남부의 기사 작성 권한을 박탈을 했었거든요. 이에 경기 남부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스 경기 남부 기자들이 취재 일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게 해약 해지가 본사로부터 이루어진 지 한 49일 만이라고 합니다. 49일 동안 지금 취재를 또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죠. 이분들이 그동안 뭐 지역과 서울을 오가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그 유시스 본사는 이 CMS를 5일이나 뒤늦게 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경기 남부 본부도 앞으로 취재 일선으로 돌아가서 기자 활동을 다시 하겠지만 아직 뭐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유시스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예정대로 진행하고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언론사인데 시끄럽네요. 어쨌든 경기 남부 쪽에서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그거를 본사에 송고를 했는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좀 킬을 시켰으니까 상당히 좀 불쾌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혜식 그 유튜브 신의 한수 이 신의 한수가 뉴시스 통신사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주장을 신혜식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남겼더군요. 그러니까 뭐 신의 한 수를 뉴시스에 공급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저도 듣고 뭐 다른 기사 쪽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 이게 확인이 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신혜식 씨가 그거를 뻥을 쳤으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거는 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사짜 느낌이 납니다. 뉴시스. 뭐 그래도 제2통신사로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는데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사짜 느낌 막 주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매체 이미지 추락하는 건 정말 뭐 순식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신의 한 수라는 콘텐츠가 뉴시스를 통해 나간다면 뉴시스 폭망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 뉴시스 기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언론노조 지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뉴시스 뭐 기자들도 좀 문제를 또 제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의 한 수 같은 유튜브 콘텐츠는 뭐 지나치게 편파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되면은 뉴시스 기자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머니투데이 그룹에 가서 또 뭐 시위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노래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겨우 가족의 생사 확인서를 손에 쥐었다. 전쟁통에 아내와 딸, 부모, 동생들의 손을 놓쳤고 68년이 흘렀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서를 펼쳤지만 비보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는 수십 년 전, 여동생 셋은 이미 2, 3년 전에 세상을 떴다. 마음이 무너진다. 다만 영영 이별할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심장이 뛴다. 헤어질 때 나이는 3살. 한겨레 기사인데요. 곧 금강산에서 상봉할 한 이산가족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았다면 골백번도 나눴을 대화였겠지요. 정여진과 최불암의 아빠의 말씀 듣겠습니다.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지. 나는 누가 이끌어주나요? 그냥 어른이 되나요? 나는 어쩌면 되나요? 그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죠. 그래, 아가.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인천 짠년님,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완배 기자께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살아있는 돌림, 이완배 기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을 통해 연대와 협동 그리고 이타적인 삶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평화로운 쉼과 놀이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